항공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KT-1 기본훈련기 및 T-50 고등훈련기, 항공기와 무기체계 개발 및 수출 지원을 위해서 여태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항공시험장은 꼭 항공무기체계만 시험하는 곳이 아니고요. 무기체계 전반에 대해서 시험을 해줄 수 있는 시험장입니다. 5단계로 나누어 항공시험장 건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을 해왔어요. 첨단 공군을 만드는 첨단 시험 기술. 소형 드론이나 새처럼 아주 작게 보이게 하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한 대가 커브를 틀다가 전복이 됐어요. 세계적인 항공시험 시설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 초대형 기후환경시험 챔버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세계 2위 정도 되는 규모의 크기로 첨단 공군 전력의 산실 항공시험장 건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국가연 항공시험장 건설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항공시험장을 건설하신 네 분의 주역 모셨습니다. 먼저 KT-1 개발 사업부터 국가연 내에서 각종 항공시험을 주도하셨던 이대열 박사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대열입니다. 항공시험장 2단계 건설부터 RCS 시험을 담당해 오신 이응주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응주입니다. 국가연 제7본부에서 항공시험장장으로 계신 김웅조 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웅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시험장 환경시험 시스템을 구축해 오신 권혁범 팀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범입니다. 국가연의 항공시험장 건설은 총 5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인데요. 김웅주 박사님, 네. 항공시험장 건설 사업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이유가 좀 있겠죠? 예,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일정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무기체계 개발 로드맵이 있는데 그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구분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시험 평가 기법이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가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세 번째는 예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국방 준비계획에 반영된 예산에 따라서 그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한된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일정과 또 기술과 또 더 중요한 또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또 진행을 좀 하게 됐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총 이제 5개 단계로 진행되는 이제 항공시험장 건설 사업 중에서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대열 박사님. 네. 3단계부터 5단계 이르기까지요. 주요 사업의 내용들 또 기본적인 목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3단계는 주로 이제 야외 시험장 위주로 이렇게 이제 건설하고 또 새로운 시험 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0년부터 16년까지 크게 한 봐서는 한 10만 평의 부지에다가 6개의 시험 장비하고 13개 시험동을 이제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기 펄스 시험장이라고 야외에 항공기 전체를 갖다 놓고 우리 전자기 펄스하는 그 야외 시험장이 건설이 됐고, 또 하나는 그 레이더 단면적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투기들의 그 단면적, 항공기들이 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전기체가 야외에서 항공기를 놓고 360도 방향을 전체 측정하는 그러한 그 레이더 단면적 측정 야외 시험장 이런 건설했고, 또 항공기나 함정이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이 폭발 충격이 얼마나 견디느냐, 생존성이 있느냐 이런 충격 시험동, 또 뭐 구조 이렇게 구조물 비행기도 보면 구조로 다 돼 있잖아요. 뭐 피격을 당했을 때 생존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구조 생존성 시험동,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도 무기들이 이제 진동, 삼축에 대해서 진동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견디느냐 이런 거라든지 또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기온이라든지 태양열 그다음에 결빙이나 강우 이런 상태에서도 뭐 작동이 잘 되는지 항공기들이 이러한 그 중요한 그 시험 시설을 갖다 추가로 3단계에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지금 아직 확정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직 된 건 아닙니다. 4단계는 저희가 일단 땅을 이게 지금 거기 우리가 3단계 땅을 샀는데 4단계 이거 땅이 이제 팔리지 않은 그 지역 주민들이 왜 3단계 땅을 사고 4단계 쪽은 주변은 땅을 안 사느냐 그래가지고 먼저 땅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4단계는 지금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7만 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확정은 우리가 산 건 아니고요. 예. 5단계는 이제 또 추가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또 새로운 시험 시설들을 또 거기다 우리가 추가로 가져오고 또 성능 개량하고 이런 건데 주로 이제 뭐 계획 사항인데요. 뭐 고출력 전자파 시험 시설이라든지 또 뭐 이동형으로 해서 뭐 동적 레이더 단면적 크기를 측정하는 시험 시설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후 환경 시험 시설이 대형 지금보다도 더 큰 그 환경 시험 시설이라든지 또 태풍과 같은 강풍을 시뮬레이션 모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험 시설. 특히 그 저희가 엔진 있죠. 전투기급 엔진. 지금 전투기 엔진을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을 확실히 못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런 시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험 시설하고 기타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5단계에는 시설을 갖다가 새로운 거 이렇게 이제 구축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발전 방향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게 이런 시험 시설을 계속 성능 개량을 해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무장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공대지 무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되는데 공대공 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 있죠. 전투기들이 장착하고 나가서 뭐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중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미사일들을 시험하려면은 이 공간이 필요해요. 하늘에 공간이 필요하고 땅도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없어야 되고 그런 레인지에 동시에 최소한 3가지 그러니까 전투기를 계측을 해야 되고 미사일을 발사되는 미사일을 계측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적기가 되겠죠. 적기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계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미래 그 항공무장 시험 시설이라든지 또 지금 뭐 우주 무기를 개발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주 무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주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한 시험 시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할 그런 발전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그러한 인증 능력을 구비한 그 종합 항공 시험 평가 시설을 구축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결국 이제 3단계까지는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 또 4단계, 5단계는 그렇죠. 항공 무기 체계나 항공의 어떤 산업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또 대폭 커질 수가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좀 그렇죠. 하게 되는데요. 김홍주 박사님, 네. 이제 3단계 사업에서 야외 시험장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그 시설들을 건설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조금 전에 뭐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그 매입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시험장을 건설하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또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3단계 건설 진행할 때 저희가 이제 충남 서산시 이제 해미면에 있는 기지 1구라는 이제 그 시험장 구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몇 가구가 이렇게 제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대는 저희가 수용이 되고 또 어느 세대는 수용이 안 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남게 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문고라든가 서산시청, 뭐 충남도, 그다음에 국방부 등 청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에 이제 민원을 이제 제기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정해진 이제 국방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현재 저희가 짓는 시설이 이제 국가 방위를 위한 소중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렸고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항공시험장 3단계가 지금 예정대로 잘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서산시 해면에 있는 기지 일구 주민들에게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항공 시험장이니까 일단 확보된 부지가 필요할 건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그 지역 주민과의 어떤 그런 민원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마찰이 있었을 때고 또 여러 과정들 해결 좀 하시면서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과정들이 또 예측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지금은 되기도 이제 합니다. 그 주민들하고 굉장히 잘 화합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혁범 팀장님, 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단계 사업을 쭉 나눌 때도요, 특히 이제 환경 시험의 어떤 시설들이 굉장히 규모가 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눠봤는데 혹시 그 이후에도 이제 환경 시험 시설이 좀 더 달라진 내용이 있다거나 좀 확대된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을 주시죠. 예. 예, 환경 시험은 크게 나누다 보면은 온도 시험과 같은 기후 환경 시험, 그다음에 진동 시험과 같은 동적 환경 시험, 그리고 이걸 복합적으로 만든 걸 합쳐서 복합 환경 시험이라고 합니다. 예. 앞전에서 말씀드린 그 시설에는 초대형 기후 환경 시험 챔버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세계 2위 정도 되는 규모의 크기로 KT-1 기본 훈련기 및 T-50 고등 훈련기 등 항공기와 무기체계 개발 및 수출 지원을 위해서 여태까지 강우 시험, 태양열 복사 시험, 온도 시험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본 항공 시험장 3단계 사업을 통해서는요. 그때 이제는 기후 환경 시험을 크게 만들었고 지금은 동적 환경 시험 분야를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동적 환경 시험 분야 중에서 다중 전동식 진동 시험기 및 대형 가속도 시험기를 국내 최대 시험 시설로 일반 업체에서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규모와 이제 자본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도입하였고요. 대형 크기로 항공기 시스템뿐만 아니라 유도무기 및 발사대 등 대형 무기 체계의 동적 환경 시험, 즉 진동 시험, 충격 시험, 그다음에 가속도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또한 절충 교역을 통하여 초대형 기후 환경 챔버의 엔진 작동 능력을 마이너스 54도씨에서 플러스 54도씨로 온도 조건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저온 부분의 성능을 보강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자체적으로 시험실 능력 보강 사업을 통하여 운송 및 함상 진동과 같은 저주파 진동 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끔 다중 유압식 진동 시험기를 구축하여서 대형 유도 무기에 대한 진동 시험 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또한 고고도 무기 체계를 대비하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대공 무기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성층권까지도 시험이 가능한 저압 시험기와 온도 시험기를 도입하였습니다. 결국 이전에 이제 환경 시험 시설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것들, 또 최신의 어떤 맞추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가 지금 확대돼서 들어왔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발사해 표적을 측정하는 장비다. 전자파 발사 후 표적에 부딪혀 반사돼 다시 돌아오는 시간차를 이용해 표적과의 거리를 계산한다. 또한 반사되어 돌아온 전자파의 세기와 크기, 모양을 판독해 움직임과 이동 속도까지 알아낼 수 있다. 이처럼 레이더에 반사되는 면적을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 부른다. RCS가 클수록 탐지는 쉬워지며 반대로 RCS를 최소화할수록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이 향상된다. RCS는 항공기의 크기, 모양, 재질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스텔스기 F-22의 경우 주익의 면적이 넓고 정면은 다이아몬드형으로 설계되었다. 이처럼 특이한 외부 형상은 RCS를 줄여 레이더 전자파의 정보를 왜곡하는 스텔스 기법 중 하나다. 스텔스기 기능을 발휘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항공기 표면에 특수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다. 이 특수 페인트는 전자파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 적의 레이더가 전자파를 다시 수신할 수 없게 만든다. 엄밀히 말해 스텔스란 레이더에 덜 걸리는 기술일 뿐 절대 투명 기술이 아니다. 현존하는 그 어떤 항공기도 레이더 탐지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미세한 RCS의 차이로
생사와 승패가 갈린다. 따라서 모든 공군 항공기는 설계 단계부터 RCS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신뢰할 만한 스텔스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이 바로 RCS 시험장인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번엔 3단계 건설 사업의 결과물을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이용주 수석 연구원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제 3단계 사업 때 건설된 시설 중에서 이 RCS 시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이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듣기 전에 RCS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개념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RCS는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는 그 영문의 그 약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레이더 반사 단면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상에 설치된 레이더에서 송출된 신호가 표적 항공기를 맞고 반사돼 들어오는 신호의 크기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항공기는 이제 크기에 비례해서 RCS 값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F117 전폭기라든가 F-35 전투기 같은 스텔스기의 경우 RCS를 줄이려고 그 형상을 상당히 기이하게 그 설계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표면에는 전자파 흡수 재료나 흡수 페인트를 써가지고 사실은 10여 미터, 한 20m까지 그 항공기가 큰데 그런 항공기가 적 레이더에서는 그 소형 드론이나 새처럼 아주 작게 보이게 하는 그런 스텔스 성능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스텔스기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또 강화가 되고 또 거기에 또 맞서는 어떤 장치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니까 이제 이 RCS 시험장을 지금 만들었다는 이제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국가연 항공시험장에 마련된 RCS 시험 시설 어떤 기본적인 규모, 성능 이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그 RCS 시험장은 야외 시험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20m짜리하고 200m짜리 그 두 개 레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20m 레인지는 축소 모델이나 소형 드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00m 레인지는 실기체급 그 비행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인지마다 턴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비행체를 360도 회전시키면서 측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는 물론 이제 국외에서 사용되는 그 탐지 레이더나 추적 레이더 주파수 대역을 거의 다 저희들이 그 수용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적인 것들을 좀 들어봐도 결국 이제 RCS 시험장의 항공무기의 이 스텔스 기술 개발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첨단 기술이 필요한 시설인 만큼 이제 국내 기술로만 이 RCS 시험장을 만들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당시 저희들 그 3단계 사업을 착수하면서 그 연구소 내에 그 RCS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레이더 부서나 그런 쪽하고 해서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워킹 그룹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야외 시험 시설에 대한 경험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교적 기술 도입이 용이한 그 유럽 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시험장 조사를 해서 그러던 중에 그 RCS 시험 장비하고 분석 소프트웨어를 그 개발 판매하는 이태리 업체의 그 기술 능력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업체랑 그 시험장 설계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험 시스템의 그 성능 요구도와 레인지 설계 기준 등을 망라한 제안 요구서를 만들었고요. 예. 그 제안 요구서를 이제 국외 공개 경쟁을 통해서 그 해외 업체를 그 선정을 했고 그 선정된 해외 업체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야외 시험장의 토목 건축공사는 이제 설계 단계부터 국내 건설사와 해외 시스템 업체 간의 그 설계 회의라든가 공정 회의를 거의 그 2달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서로 그 상충되는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한 조율을 거쳐서 무리 없이 그 성공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 단지 저희들이 그 야외 시험장 부지가 그 대부분 그 외부 흙을 반입해 가지고 최대 한 7m까지 그 쌓아서 다진 그 지역이다 보니까 턴테이블이라든가 그 턴테이블을 받치는 그 콘크리트 지지 구조가 약 100톤 이상 그 나갑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견디기 위해서는 턴테이블 그 하부에 그 10여 미터짜리 그 파일을 상당히 촘촘히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박느라고 그 시간도 많이 그 소요가 됐고요.
특히 우기에는 그 저희들이 표토가 진흙처럼 물러집니다. 그래서 수차례 그 토양을 갖다 다른 흙하고 치환을 하느라고 공기를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설사들이 아주 상당히 큰 노력을 해서 계획 기간 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 말씀 이제 잘 들었는데요.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러면 RCS 시험장 만들 때 턴테이블로 이렇게 돌린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레코드판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박사님, 이게 어떤 예.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전투기가요. 그 RCS라는 게 이제 레이더 반사파의 면적을 갖다가 측정하는 건데 이 항공기 그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정면이냐, 측면이냐, 후면이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져요. 물론 많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그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방면에서 가장 많이 이 레이더 크로스 섹션, 그 단면적이 커지냐, 그걸 찾아내 가지고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형상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료라든지 뭐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RCS 측정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턴테이블에 항공기를 놓고 그걸 쭉 천천히 돌리면 그 측정 크기가 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턴테이블에 항공기를 올려놓고 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360도 방향의 각각의 그 레이더 반사파의 면적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러한 시험 시설이기 때문에 돌리게 되는 거죠. 예. 또 그런 이유로 이렇게 돌리게 되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도시 상공에 나타난 드론. 미처 손을 써볼 틈도 없이 폭탄을 터뜨린다. 집도 사람도 멀쩡하고 화염이나 파편 피해도 없다. 그러나 휴대폰, 신호등, 자동차, 심지어 하늘을 날던 비행기까지 모든 기계가 멈춰버리고 만다. 단 한 발의 폭탄으로 원시시대가 되어버린 도시. 결코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이미 군사 무기체계로 활용 중인 EMP의 위력이다. EMP는 인공적으로 발생시키는 전자기 펄스의 총칭이다. 전자장비에 강력한 전파를 펄스 형식으로 흐르게 해 내부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공격 방식이다. EMP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핵폭발이다. 1962년 미 해군이 태평양 상공에서 핵무기를 실험할 당시 1000km 이상 떨어진 하와이 지역의 가로등이 꺼지고 통신시설과 각종 전자장비가 오동작 또는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으나 그 후 이러한 현상이 핵폭발에 의한 전자기 펄스의 영향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핵폭발 시 감마선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방사선이 나와 대기 중의 산소와 질소 분자 사이에 충돌을 일으킨다. 이 충돌 과정에서 일부 전자들이 강한 운동 에너지를 받아 방출되는데 이 영향으로 강력한 세 가지 전자기파 펄스가 발생된다. 바로 이 전자기 펄스가 주변의 전자기기 안으로 흘러들어 내부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것이다. EMP는 지상에서 폭발할 때보다 30km에서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될 때 훨씬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 2015년 한국기술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서울 상공 100km에서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까지 EMP의 영향으로 전자기기가 멈춰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EMP는 현대사회의 최첨단 문명을 단 한 방의 폭탄으로 무력화시켜 원시시대로 되돌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공격이다. 전쟁 발발 시 EMP 공격에 성공할 경우 적의 각종 무기체계를 고철덩어리로 만들고 아군은 아무런 위험 없이 무혈 입성이 가능하다. 역으로 우리가 EMP 공격을 당할 경우 첨단 IT 기술로 편리를 추구하던 일상의 모든 기능과 우리 군의 전투력이 일순간에 정지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위력 때문에 세계의 군사 강국들은 EMP전과 그 대비책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첨단 장비의 집합체인 우리 군군은 과연 어떤 식으로 EMP전에 대비하고 있을까? 이제 이번에는 EMP 시험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EMP라고 하면 전자기 펄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김웅주 박사님, 네. 이제 언론에서 핵무기 공격의 위험성을 다룰 때는 항상 이제 EMP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EMP로 공격을 받으면 한마디로 그 모든 전기 시설이 망가져서 거의 원시 시대 상태로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항공시험장에 이 EMP 시설이 왜 필요한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 이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EMP라는 내용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보통 핵이 폭발하게 되면 이제 발생하는 게 방사선, 또 열, 충격이 나오는데 또 거기에 추가로 EMP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보통 충격이나 이제 살상용으로는 이제 반경 이렇게 고도 한 2, 3km 이내에서 이렇게 터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게 핵폭탄을 고도 30km 이상에서 터뜨리게 되면 열 충격 방사선은 이제 지상에 터뜨린 것보다 굉장히 약화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EMP 신호나 높은 출력의 그런 EMP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전개가 높다 보니까 전자장비뿐이 아니라 모든 무기 체계들도 상당히 영향을 줘서 오동작이 생기거나 상당히 파손이 생길 수 있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EMP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무기 체계 개발을 또 필요하고 또 그거에 따른 설계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저희가 그 개발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험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게 됐고요. 보통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핵 EMP 시험하기 위해서 핵을 터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핵을 이제 터졌을 때 발생하는 그 EMP 신호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신호가 나오는 만큼을 실제적으로 발생기를 통해서 발사시킨 걸 갖다가 실제 그 대상 무기 체계나 전자장비 인가해서 그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시험 규격은 이제 밀스탠다드 464C나 또 밀스탠다드 188-125-2 또는 2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3단계 건설 사업의 또 중요한 결과물이 이제 EMP 시험장 건설인데요. 이 EMP 시험장 규모도 엄청나게 크다고 이제 얘기 들었는데요. 네. 건설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예. 사실 EMP 시스템은 이제 이 기본 구성이 이제 큰 100개의 이건 큰 와이어로 돼 있고 안테나가 와이어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와이어가 연결된 제너레이터가 있는데요. 우선은 큰 키가 뭐냐면 이 사이즈 자체가 외형적으로 보시게 되면 길이가 155m, 그다음에 이제 이 폭이 70m, 그러니까 높이가 33m다 보니까 그 100개의 와이어를 이렇게 구조물을 세우려면은 구조물이 필요하고요. 또 이 구조물에는 이 전류가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한 가지는 태풍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수 방부목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부목 자재는 이제 스위스 헤링사에서 이제 우리 들어왔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부산 신항에다 이렇게 갖다 놨고요. 그것을 이제 해미로 갖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것을 실은 차들이 컨테이너가 15대인데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중에 한 대가 커브를 틀다가 전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재들이 일부 손상이 됐는데요. 다행히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파손된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그 당시 2016년 9월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준공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됐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파손부를 그 다시 제작해서 받는 데는 공정상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부서하고 또 우리 연구소의 또 외자 담당팀, 그다음에 스위스 계약업체, 그다음에 운송회사, 그다음에 보험회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이제 대책을 이제 수립한 결과 다행히 그 다른 컨테이너에 여유 자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재를 활용을 해서 일단은 국내 가공을 선투입을 하고 나머지 이제 추가 제작부는 이제 보험 처리하는 그 다행히 그 저희가 아직 공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긴장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63년 12월 8일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을 태우고 푸에르토리코를 출발한 페남 214편 항공기. 오후 8시 24분 경유지였던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을 이륙해 목적지인 필라델피아로 향하던 페남 214편 항공기는 메릴랜드주 외곽의 한 옥수수밭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81명 전원이 사망했다. 사고의 원인은 번개였다. 피뢰침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번개가 연료 탱크를 직격해 폭발과 화재, 추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2005년 기네스북은 이 사고를 사상 최악의 낙뢰 사고로 기록했다. 이처럼 낙뢰는 항공기 운행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다. 낙뢰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두터운 먹구름 속에서는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마찰을 일으키는데 이 마찰로 인해 얼음이 물에게 전자를 빼앗긴 채 상승한다. 이때 전하가 분리돼 구름 위쪽은 양전기, 구름 아래쪽은 음전기를 띠다가 이 둘이 서로 끌어당기거나 충돌하는 순간 강력한 전기, 즉 낙뢰가 발생하는 것이다. 낙뢰가 지나간 주변 온도는 27,000도로 태양 표면 온도의 4배나 된다. 또 전압은 최대 10억 볼트, 전류는 수만 암페어에 이르며 100와트짜리 전구 10만 개를 약 1시간 동안 켤 수 있는 전력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낙뢰는 구름 사이를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엄청난 위험과 공포의 대상이다. 당연히 항공기 개발 과정부터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시험장에는 고압의 전류를 흘려 낙뢰 상황을 모사함으로써 항공기가 낙뢰로부터 안전한지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이번에는 이제 낙뢰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응조 수석 연구원님요. 이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이 낙뢰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익히 여러 차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좀 이유를 좀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험 방법이나 기술이 무척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항공기의 낙뢰를 만드는 것들 우리가 가상해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게 낙뢰를 만들어서 이게 시험을 하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항공기에 대한 그 낙뢰 시험은 이제 크게 그 체계 단위 시험이 있고요. 항공기 실기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항공기에 탑재되는 장비 단위 시험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항공기 실기체 같은 경우는 낙뢰가 실제 그 스키를 타고 흐를 때, 동체 타고 흐를 때 약 200kA가 이제 때려서 이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200kA를 그렇게 큰 전류를 항공기에 실제로 가해준다 그러면은 그 맞은 그 피격 부위는 파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싼 그 항공기를 그런 아주 그 파괴 시험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실기체에서 약 200분의 1로 축소된 전류를 갖다가 동체에 흘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별한 그 우리가 측정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지점에서 측정된 전류와 전압치를 가지고 거기다가 200배를 곱해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가하는 그 방법을 쓰는데 그게 간접 낙뢰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낙뢰 상황을 모사하는 직접 낙뢰 시험도 사실은 합니다. 직접 낙뢰 시험은 이제 항공기 구성품 그 외장에 있는 구성품 위주로 하는데요. 그 낙뢰가 직접 맞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이제 항공기 노즈 레이돔이라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를 타고 흘러가면 이제 윙이 있습니다. 그 날개 끝이 있고 그 다음에 날개도 그 주익이 있고 또 미익이 있는데 미익 끝도 그렇고요. 근데 또 위험한 부분이 연료 주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 주입구로 타고 들어와서 안에서 아크를 일으키면 항공기가 폭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우리 전투기 같은 경우는 외부에 무장을 달고 있습니다. 그 무장들. 그런 쪽에는 직접 그 낙뢰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낙뢰 전류와 전압 시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직접 하게 되면은 항공기 자체적으로 손상이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 박사님, 뭐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 뭐 다른 이야기 더 있으면 좀 설명 주시죠. 예, 조금 이제 이 낙뢰 시험 시설은 이제 특히 창원에 전기연구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지상체 전력 시설에 대한 그 낙뢰 시험체에 있습니다. 저희가 갖춘 것은 이제 항공 시험 전용입니다. 그래서 참 차별화가 돼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낙뢰 시험 쪽에는 이제 기술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연구를 했지만은 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영국에 가서 또 우리 연구원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또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실제 실습도 해보고 해서 또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이 시험 시설을 짓고 나서도 그쪽에서 와서 우리 교육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쪽 영국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능력을 갖춘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RCS, EMP 또 낙뢰 시험 시설 이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요. 이것 말고도 이제 기타 어떤 시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권 팀장님. 예. 이제 항공 시험장에는 이제 구조 충격과 구조 생존성 시험도 예,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항공 시험장은 꼭 항공 무기 체계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해서 시험을 해줄 수 있는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구조 충격 시험기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함정이나 잠수함에 장착되는 무기 체계나 탑재 장비들이 이제 수중 폭발에 의해 충격을 오는 거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충격이 왔을 때 어떻게 생존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이런 시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시설은 고중량 및 중간 중량 수평형과 수직형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시험 평가를 해왔냐 하면은 소형 구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소형 충격 시험기로 시험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것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적인 방법으로서 분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단계에서 신뢰성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중 폭발 같은 경우에는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체계 및 장비들은 기뢰나 어뢰에 대한 수중 폭발로 인해서 이중 충격파에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이중 충격파는 보통 충격파는 그냥 한번 이렇게 탁 때리는 건데, 이중 충격파는 때리고 다음에 밑으로 딱 치는 거. 그래서 이런 충격 생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유럽 규격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에 저희 나라에는 이걸 시험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험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조 충격 시험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지상에서 이중 충격파를 시뮬레이션해서 이런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조 생존성 시험 시설은 이제 항공기에 대한 시험 시설입니다. 이거는 항공기 주위기나 동체, 그다음에 연료 탱크와 같은 구조 부품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체에서 관통되거나 폭발과 같은 전투 손상을 입었을 때 기체 구조가 생존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 시설을 개발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발사체 관통 실사격 시험 장비하고 폭발 시험 장비, 수압램 시험 장비, 그다음에 고변형 시험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사체 실사격 시험 장비는 실제 항공기 구조, 즉 전투기 날개 같은 부분에 등을 대상으로 총탄과 같은 발사체를 직접 사격해서 충돌이나 관통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 전투 손상에 대한 영향성을 평가하는 시험 장비이고요. 발사체 폭발 시험 장비는 같은 부품에 대해서 이제 폭발물을 폭발시켜서 이것도 이제 구조 거동이나 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수압램 건 시험 장비는 항공기 연료 탱크와 같은 구조물의 대상으로 램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부를 줘서 발사체가 발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료 탱크에 발사를 하면은 관통이 되면서 연료 탱크 내에 연료가 어떻게 압력을 주고 그러면 어떻게 구조에 손상을 주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시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변형률 시험 장비는 항공기 구조 재질이나 체결부에 매우 빠르게 인장력을 가합니다. 확 당기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탄성 계수가 어느 정도 되고 강도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항공 시험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여기에 연관된 다른 이제 무기 체계를 연관이 되는데요. 이 박사님, 같은 선상에서 이제 우리 해군 무기 체계 시험 시설을 다룰 때도요. 이 해상 시험선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해상 시험선으로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청해호가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도 보게 되면은 이 각종 어떤 청해호 자체적으로 어떤 해상의 환경을 일단 조사해 보는 것도 있었었고요. 해군 무기 체계 어떤 무장이나 센서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었었을 때 장착을 해서 해상으로 나가서 이것이 잘 운용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했던 것이 기억이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시험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장치들이 과연 이제 이 항공 시험 쪽에도 있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렇게 이제 청해호처럼 이 다양한 이제 개발했던 장비를 장착하고 나가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시험 전용 항공기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시험 전용 항공기를 보통 이제 테스트베드 에어크래프트 그래가지고 테스트베드
시험 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항공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의 나라에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게 바로 KT1, KA1 항공입니다. 예. 그건 저희가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항공기 자체를 갖다가 개조를 해가지고 시험용으로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KT1, KA1은 그냥 항공기로서 우리 국산 항공기로서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육해공군 무기체계에서 다 적용이 돼가지고 각종 센서를 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한국형 그 소형 쌀하고 있습니다. 요걸 뭐 우리말로 하면 뭐 합성 개구면 레이더인데 하여간 레이더입니다. 일종의 레이더인데 이런 레이더를 갖다가 실제로 우리 KA1에 보면은 그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외부 연료 탱크. 그 사이즈하고 또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레이더를 장착을 해서 실제 레이더 성능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그걸 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유도 무기에 보면은 각종 센서가 있어요. 특히 탐색기라고 그래가지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그 탐색기의 센서를 실제로 항공기가 움직이면서 그 센서 역할을 해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를 실제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초의 그 공대지 항공 국산 무장이 그 KGGB라고 있습니다. 코리안 GPS 가이디드 밤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부장도 처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그 GPS, INS에 대한 어떤 성능 테스트를 그걸로 다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폭탄하고 똑같이 움직여가지고 그 실제 그 센서의 성능들을 테스트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잘 알고 있는 함대함 그 해성 있죠, 해성. 해성에 있는 탐색기도 저희 걸로 가지고 다 성능 개량을 해줬고 또 철매 아시죠, 철매. 철매 이거 다 아시는 그 지대공 유도 무기도 저희가 다 해줬고 뭐 대자머리 홍상어 센서도 저희가 해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KT1, KA1 가지고 해주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고기동에 그런 테스트베드 항공기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현재 그 T50을 저희가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를 저희가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T50에다가 각종 센서를 해서 탑재 시험을 하면은 그 비행 영역이 좀 기동이 많고 속도가 빠른 영역까지 갈 수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그 KFX 한국형 전투기 지금 A사 레이더라고 개발하고 있어요. A사 레이더 또 거기랑 탑재되는 뭐 EOIR이라 해가지고 전자광학 그 우리 탐색기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전자전 장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T50에 못 들어가요. 이제 탑재하기엔 너무 항공기가 작아서 그래서 그런 거 전용으로 그 중형 항공기급 있죠. 수송기 이런 거 리오제트라든지 심지어는 보잉 737 이런 테스트베드용 항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데 아직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고요. 지금 A사 레이더 이런 거 개발하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못 갖고 그걸 이제 해외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빨리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는 이러한 고속 그리고 큰 그 대형 항공기가 테스트베드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예. 예. 항공기 시험 전용 항공기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야 될 때 기본적인 숙제까지 이제 지금 이제 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네 분 이제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는데요. 이제 3단계 건설 과정에서 다 이제 참여하셔서 구체적인 사안들 같이 다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들, 또 이런 점들은 좀 차후에 우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좀 보완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사안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자유롭게 좀 의견을 좀 주시죠. 우리 권 팀장님 어떠셨어요? 예, 저희가 항공시험장 3단계가 건설되면서 저희 시험실이 대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시험실 대전에 있는 걸 3단계를 완성하면서 해미로 다 이동을 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온도 시험 장비나 진동 시험 장비에 냉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냉동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을 여유 있게 설계를 했는데 막상 짓고 그 다음에 또 대형 온습도 챔버, 고도 챔버들이 이렇게 더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 능력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좀 실수한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냉동 능력을 더 늘리기 위한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처음에 냉동 능력이 이렇게 부족하게 될 것이다라고는 건 예측 못하고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거 설계에서가 문제가 됐든가 아니면 그 기간에서 아니면 예산에서 어느 측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더 늘어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 요만치고 그다음에 요 정도 예열을 더 줬는데 늘어나는 게 이만치가 된 겁니다. 요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냉동 능력을 좀 모자라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김홍조 박사님께서. 예. 저희가 항공시험장 2단계 건설할 때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F-15K 사업 절충기역으로 저희가 이제 항공기 전출이 시험할 수 있는 이제 전자파 시험 시설과 환경 시험을 갖췄는데 저희가 3단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 이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속 항공기가 좀 필요하는데 사실 그 과정을 저희가 FX 사업에 저희가 태워서 절충기에 태워서 시도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그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향후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이제 절충기가 있게 된다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용주 수석 연구원은 어떤 좀 아쉬움이나 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그 미래지향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그 항공시험장 그 건설 그 3단계 건설 과정 중에 저희들이 그 야외 시험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건설 토목 분야는 국내 업체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 체계는 해외 업체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각 업체마다 협력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 또 세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서로 코업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그 환경 때문에 뭐 지금 그 날씨가 우기가 오면은 또 토목 공사를 또 스톱해야 되고 예. 또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 2년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그 협력 업체들의 또 그 자재 수급이 또 안 이루어질 때는 그게 이제 어느 한 부분이 완성이 돼야 그 다음 부분이 우리가 시험 체계 어느 한 부분이 들어가고 이런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중간에 저 문제가 생기면은 다 같이 늘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서로 그 핏발도 세우고 뭐 화도 내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좀 어느 한 부분은 이제 악역을 맡은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그런 건설사나 여러분들께 그 과거에 그 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왕왕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아무리 계획을 그 치밀하게 공기 계획을 세워도 극복이 안 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 진행하면서 좀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혹시 이제 그 건설사 담당자분들이 오늘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면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또 자연적인 측면에서 온 것이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대열 박사님께서. 예. 저는 그 사실은 우리 김웅조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절충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도 대형 그 절충교육 그 큰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항공 시험장에 있는 그 절충교육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그 지난번에 2단계 할 때 그 전자파 대형 시험 시설하고 또 기후 환경 시설 이거 한 게 지금 절충교육 사업을 역대 절충교육 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지금 가장 큰 모범 사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절충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차기의 FX 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뭐 대형 수송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꼭 그 고속 그 대형 고속으로 갈 수 있고 대형 그러한 그 테스트베드 항공기를 사가지고
우리가 절충격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KFX 하죠. 그럼 KFX 하면 각종 무장이라든지 각종 센서는 KFX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쓸 수 있는 걸 계속 용역으로 언제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 대형 사업을 통해서 절충격을 통해서 꼭 그 테스트베드용 항공기가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을 그런 게 됐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후배들이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3단계 건설 과정에서 오늘 참여하신 네 분의 패널들께서 이제 아쉬운 점들 이제 중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잘 보완이 되고 극복이 돼서 또 4단계, 5단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공시험장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